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간디 아슈람에서 주최하는 히말라야 인문 강좌에서 간추린 인도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강명남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인도 국립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에서 인도 고대 문헌에 나타난 브라하만 전통의 여성상이라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한남대학교에서 인도사와 인도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간추린 인도 역사는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00년이 넘는 인도의 긴 역사를 담기에 8강은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간추린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제목과 달리 내용만큼은 충실하고 알차게 채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실까요? 제1강은 남아시아 최초의 도시 문명,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도와 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한 인더스강 유역에서 탄생한 남아시아 최초의 문명을 뜻합니다. 여러분도 청동기 시대에 속하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고대 남아시아 지역의 문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선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더스 문명만의 독특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도로 확인할 거고요. 다음으로 인더스 문명의 발견과 발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파키스탄과 인도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들 중에서 주요하게 생각되는 4개의 유적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약 100여 년 동안 조사와 발굴을 통해 얻어진 인공물을 통해 당시의 사회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더스 문명의 쇠퇴와 관련한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인도에서 계속 일어나는 인더스 문명 관련 논쟁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의 황한 문명과 더불어 세계 4대 문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명은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황하강이라고 하는 큰 강 유역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강 유역은 물을 구하기 쉽고 비옥한 토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될 수가 있죠. 또 강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배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등 교통로로도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들 강은 자주 범람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매우 비옥한 농토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하고 기름진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풍부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확대되면서 주거지도 같이 확장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더 힘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사회의 지배계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자원을 독점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에 원래 인류가 사용하던 도구는 나무와 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는 청동기라는 발달된 도구가 등장하게 되지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라고 불립니다. 구리와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을 따로 얻어야 하고 또 이 두 금속을 녹여내야 했기 때문에 청동이 만들어지는 양은 극히 적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제품은 지배계급의 무기나 제사를 위한 용품 혹은 장신구로만 사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에서도 돌로 만든 인공물이 청동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다 보니까 정치나 상업활동을 위해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도 모두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마 문자를 통해 지식을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지식이 축적될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4대 문명의 공통점을 종합해보면 일상생활과 농사에 유리한 기후와 지형 조건을 갖춘 곳에서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분화되면서 지배자의 통치하에 사람들이 건축물을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지요. 그럼 세계 문명의 문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보시는 사진은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사진입니다. 서령 문자는 쐐기 문자라고도 불리지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는 이란의 베이스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바빌로니아어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동시에 쓰여져 있는 비문이 발견되면서 비교 연구를 통한 해독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1799년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로제타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견된 석판에 그리스어와 상형 문자가 동시에 쓰여 있었고요. 이 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독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사진은 중국의 갑골 문자 사진입니다. 중국의 갑골 문자 역시 은허라고 하는 이 상나라 시대의 도시가 발견되고 거기서 또 25,000점이 넘는 대량의 갑골 문자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했고 이로써 현재까지 약 3분의 1 정도가 해독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인더스 문자입니다. 이 인더스 문자는 되게 그 인장에 새겨져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문자는 아직까지 해독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세계 문명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더스 문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로 만든 인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길이가 매우 짧고 동일한 문자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인더스 문자와 다른 문자가 동시에 새겨져서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문헌이나
비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더스 문자는 앞으로도 해독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 인더스 문자를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들 학자들이 현재까지 합의한 내용을 본다면요. 인더스 문자는 아마도 그림 문자의 일종으로 각 문자는 고유한 상징 또는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인더스 문자는 아마도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쓰는 문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문자와 기록의 유무에 따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선사시대는 문자와 기록이 부재한 시대를 뜻하지요. 그리고 역사시대는 문자로 기록된 문헌을 통해 당시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더스교 문명의 경우에 인장 등에 새겨진 문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인더스 문명은 문자가 현재까지 해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선사와 역사 그 어느 곳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더스 문명은 원사시대라고 불립니다. 언젠가 문자가 해독되어서 저 그림과 같은 문자들을 읽게 될 수 있는 날, 인더스 문명은 역사시대로 편입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인더스 문명이 왜 원사시대로 불리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에 만들어진 인공물의 대부분은 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구리와 같은 금속은 사회의 소수만이 항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구석기, 신석기, 금속병용기라고 하는 도구의 흐름에 따른 시대 구분에 있어서는 금석병용기 시대에 속하게 됩니다. 금석병용기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 짤콜리틱이라고 하는데요. 구리와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 원사시대로 불리고 금석병용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인더스 문명이 세계 다른 고대 문명과 다른 점은 방금 전에 지적했었지요. 바로 문자가 있지만 아직 해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져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없다고요. 이 밖에 다른 문명과의 차이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불에 구운 벽돌입니다. 다른 문명권에서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에서는 불에 구운 그리고 각각의 크기가 통일적으로 제작된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더스 문명의 주거지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유적지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의 계곡과 그 지류에서 처음으로 유적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비강가에 있는 하랍바하고요. 그 다음에 신드 지역에 있는 모헨조다로가 제일 먼저 발굴이 되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 계곡 문명 혹은 인더스 문명이라고 불렸지만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문명의 범위는
인더스강과 지류를 포함한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펼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500여 개의 유적지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펀잡, 신드, 발루치스탄, 인도의 잠무, 펀잡, 하리아나, 라자스탄, 구자라트, 그리고 우타르프라데시 서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외딴 유적지 쇼르트가이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1950년대 탄소 연대 측정법이 도입되면서 문명의 연대가 좀 더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인더스 문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초기 시대, 두 번째가 중기 시대, 마지막이 후기 시대라고 합니다. 초기 시대는 기원전 3200년경에서 2600년경까지를, 그리고 중기 시대는 인더스 문명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를 바로 중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기원전 2600년경부터 1900년경까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더스 문명이 쇠퇴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시기인 후기 시기는 기원전 1900년에서 1300년경까지의 시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주요한 유적지인 하라빠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이전 세기부터 계속해서 모험가들과 탐험가들의 방문이 이어졌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파키스탄의 펀잡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하라빠를 첫 번째로 발견하고 기록을 남겼던 사람은 찰스 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군대를 탈영한 후에 원래 자신의 이름인 제임스 루이스라고 하는 본명을 버립니다. 그리고 신분을 세탁해서 미국 켄터키 출신의 찰스 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내죠. 그리고 찰스 메슨이 되어서 인도 서북부를 계속 탐험하는 탐험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찰스 메슨은 1829년 하라빠를 방문해서 그곳의 유적지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거지의 높은 벽과 탑을 보고 그 도시가 기원전 4세기 초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군사원정을 떠나왔을 때 그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 하라빠에 대한 글의 기록은 이제 훗날 발행된 책인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찰스 메슨에 이어서 하라빠를 방문한 사람은 알렉산더 번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번즈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관리이자 동시에 탐험가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1831년에 하라빠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당시 그는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내륙의 주도권을 두고 한창 그 싸움을 하고 있던 이 패권 다툼이었던 그레이트 게임을 위해서 영국에 필요한 인도 북서부 지역의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합니다. 번즈는 영국이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라비아에 접해 있는 구자라트주의 꾸추에서 신드에 이르는 길을 굉장히 세심하게 조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도중에 이제 펀잡 지역에 있는 하라빠를 들리게 된 것이죠. 번즈가 기록한 하라빠는 거대한 언덕이 있고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빠의 초기 발견은 영국 동인도 회사와 관련이 있는 군인이거나
관리이거나 이러한 탐험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도시 하랍바를 찾은 이는 알렉산더 커닝햄이었습니다. 커닝햄은 19살에 벵갈 공병부대의 기술장교로 인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28년간 군대에 복무하면서 남는 시간 틈틈이 북인도를 여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펀잡에서 복무하던 1853년에 하랍바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새롭게 획득한 펀잡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크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무척 바빴기 때문에 하랍바를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1871년 커닝햄은 인도 고고학 조사국의 초대 국장이 되고요. 이후에 다시 하랍바를 찾게 됩니다. 당시 커닝햄은 중국 구법슨 현장이 7세기경에 인도를 여행하고 남긴 기록, 대당 서역기지요. 그 대당 서역기에 흠뻑 매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장법사 현장이 묘사한 이 고대의 불교 도시가 바로 하랍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이 묘사한 고대의 불교 도시는 5km가 넘는 둘레를 지닌 굉장히 큰 거죠. 4개의 불탑과 1000명의 승려와 12개의 수도원을 가진 그러한 도시로 묘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커닝햄은 불교 유적을 찾기 위해서 하랍바를 조사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하랍바 유적지가 매우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849년에 펀잡 지역이 동인도에서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 인도 북서부 지역에는 철도 건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850년대에 파키스탄 북동부에 있는 라호르와 파키스탄 남서부에 있는 물탄을 잇는 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철도 공사에는 철로에 까는 자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차의 진동을 막기 위한 그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인근에 있는 하랍바 유적지에 이 벽돌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철도의 그 레일 밑에 까는 자갈로 쓰기 위해서 이 벽돌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랍바 유적의 벽돌 건축물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50년대에 이미 이러한 훼손이라든지 이 벽돌 건축물들의 손상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72년에 하랍바를 방문했던 이 커닝햄이 본 것은 상당히 훼손된 이 하랍바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커닝햄은 자신이 원한 불교 유적을 하랍바에서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 커닝햄의 고고학 보고서에는 이 하랍바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국장 개인의 어떤 관심이 너무 불교에 치우친 나머지 그가 남긴 기록은 하랍바라고 하는 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도 못했고 또 이 하랍바를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지도 못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학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진에서 보이는 3인방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고고학 국장이었던 존 마샬은 1924년 9월 20일에 하랍바와 모헨조다로에서의 발견을 런던 뉴스에 공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일 텐데요. 하지만 수준 높은 고대 문명을 발견하고 발표한 위대한 인물 존 마샬 뒤에 실제로 유적지를 탐사하고 발굴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도인 고고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마샬은 커닝햄과는 달랐어요. 커닝햄은 젊은 나이에 인도에 와서 평생을 군에 복무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여행과 답사를 했기 때문에 인도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샬은 캠브리지 출신의 엘리트로 고고학 이론에는 정통했지만 인도의 여러 곳을 직접 조사하거나 발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는 고고학 조사국의 국장이라는 최고 책임자로 각각의 유적지에 적합한 인물을 보내서 조사를 시키고 그들이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을 뿐이었죠. 인더스 문명의 공표는 1921년 다야람 사흐니가 진행했던 하라빠 발굴, 그리고 1922년과 3년 라칼다스 바네르지가 실시했던 모헨조다로 발굴이라고 하는 두 유적지의 발굴과 고고학 보고서, 그리고 고고학 보고서를 읽고서 통합시켰던 존 마샬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24년에 런던 뉴스에 실렸던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모헨조다로 유적지인데요. 이 마샬은 모헨조다로가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져 있는 벽돌 건축물과 또 서기 2세기경에 만들어진 스투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모헨조다로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마샬은 이 밑에 사진 밑에 설명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인도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건축물보다 오래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하랍바의 발굴 사진인데요. 사진 아래에 있는 설명은 이 유적지가 기원전 3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고 발전된 고대 문명의 존재는 그때까지 영영 인도의 고대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326년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 원정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영국인들의 확고한 믿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공표 이후에 이어지는 세계 각지의 고고학자들의 도움으로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기원전 3000년 경에 있었던 고대 문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1944년 모티머 휠러가 인도 고고학 조사국의 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인더스 문명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1946년에 하랍바를, 1950년에 모헨조다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문명이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서로 동등한 관계로 교류를 한 것이 아니라 인더스 문명의 발전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된 이 수십 구의 유골에 나 있는 상처를 증거로 들이밀면서 인더스 문명이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는 하랍바에서 거대한 성체가 발견되면서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하랍바 문명의 주역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아주 평화롭게 농업과 상업에 매진했던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성체는 대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도시의 거주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던 인도스인들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해서 벽을 쌓고 방로를 설치했다? 성체의 역할을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랍바는 파키스탄 펀잡을 흐르는 라비강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는 높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성체 지역하고 낮은 지역에 넓게 펼쳐진 시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체는 동서의 길이가 195m, 남북의 길이가 415m에 이르는 평행 사변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탑과 출입문을 포함하고 있는 성체는 두꺼운 진흙 벽돌로 만든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에 철도 공사에 필요한 자갈을 이곳의 벽돌을 훔쳐다가 충당했었기 때문에 성체 내부가 상당히 손상되었고 온전한 모습의 구조물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체 북쪽에 위치한 여러 건축물은 작업장, 곡물창고 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곡물창고라고 불리는 건물에서 곡식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와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낮은 시가지 부분은 최근에 발굴되고 있습니다. 남쪽 출입문 안쪽에 위치한 큰 공터는 시장으로 추정이 되고요. 바깥쪽 건물은 시장을 이용했던 상인 또는 무역업자 이러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조개 껍질, 구리, 만호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공예품들이 출토되어서 아마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8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모헨조다로는 파키스탄의 신드 지역을 흐르는 인더스강과 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발전 정도로 보아 기원전 3000년경에는 아마도 인더스강이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헨조다로도 하라바와 마찬가지로 성체와 시가지라고 하는 두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높고 규모가 작은 성체는 서쪽 지역에, 낮고 규모가 큰 시가지는 동쪽 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성체는 높이 12m의 단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로의 길이가 200m, 세로의 길이가 4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체 안의 주요 구조물로는 대욕탕, 사진 위에 보이는 건축물이지요. 곡물창고, 사제의 집 등입니다. 이 시기 사람들의 기술이 응축되어 있는 대욕탕은 가로의 길이 7m, 세로의 길이 14.5m의 크기로 가장 깊은 곳은 2.4m 정도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격으로 제작된 벽돌과 석고를 이용해서 마감을 한 덕분에 방수 기술이 사용된 최초의 본보기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대욕탕 건너편에 여러 방을 갖춘 웅장한 크기의 건물은 대욕탕과의 인접성 등을 이유로 해서 대사제 혹은 여러 사제가 함께 머물렀던 장소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성체의 서쪽 끝에 곡물창고라 불리는 건물이 위치해 있지만 이곳에서도 곡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그 쓰임새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쪽에 위치한 시가지는 남북으로 4개의 큰 구획으로 나뉘고 좀 더 작은 도로와 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폭이 9m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헨조다로의 특징은 새집 건너 하나 정도로 수감하는 우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거주자가 사용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700여 개의 우물은 벽돌로 촘촘하게 지어졌고 큰 우물의 경우 크기가 10m에서 약 15m 높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각 집안에 설치된 우물 이외에 큰 도로에도 공공 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청결과 위생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크기가 서로 다른 집에 거주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방들은 중앙 정원을 둘러싸며 배치되었고 집의 출입문과 창문은 나무와 갈대로 엮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고대 문명의 도시와 다르게 대다수의 집에 별도의 욕실 공간과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합니다. 대개 우물 옆에 위치한 방 안에 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욕실이 붙어 있고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벽돌로 촘촘히 메꾸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집에 뚜껑이 없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기는 큰 항아리 형태로 이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 땅속이나 도로의 하수관으로 바로 연결되었다고 하고요. 하수관은 빗물이 모이는 관과 분리되어 있고 2층 건물의 하수관은 매립된 채 바깥 도로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 점토를 구워 만든 하수관과 건물 밖 도로에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 하수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로의 배수로는 넓은 돌이나 벽돌로 덮인 채 도시를 지나 마을 외곽에 있는 넓은 사각 모양의 구덩이로 한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시기의 사람들의 그 위생관념이 철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겠지요. 로탈은 인도 구자라트주 사우라슈트라 지역을 흐르는 사바르마티 강과 그 지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탈의 거주지는 초기에는 진흙으로, 후기에는 진흙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주지를 에워싼 벽 밖으로 화장터가 존재합니다. 유적지의 남쪽 부분에 위치한 성체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단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과 도로, 목욕 공간, 하수관 등을 찾아볼 수가 있고 거주지 남쪽에 창고로 보이는 건물에서 하라파 인장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사진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교한 배수 체계의 흔적이 로탈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을 꼽아라 한다면 바로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항만시설입니다. 사진 위에서 보이는 광경이지요. 동서의 길이가 각각 212m, 215m고 남북의 길이가 각각 37m와 35m인 항만시설은 당시 물의 수위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서 배가 드나들 수 있었고 서쪽에 위치한 둑을 통해서 다양한 물품이 배로 선적 또는 하선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약 18km 정도 바다와 떨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깜베이만의 배들이 로탈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발굴된 유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돌라비라는 구자라트주 꾸추지구의 카디르 섬에 위치한 유적지입니다. 돌라비라 성체의 북쪽문에서 나무판에 새겨진 하라파 문자가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하라파 문자라고 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죠? 돌라비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의 저장과 활용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연 강수량이 160mm에 미치지 않고 가뭄이 빈번한 이곳에서
물의 확보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적지 근처를 흐르는 만하르, 만다사르 이러한 강에 댐을 설치해서 물을 가두고 여러 개의 수로를 통해 성체와 도시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성체와 도시로 흘러온 물은 저수지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유적지 4곳의 위치를 제가 지도에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로탈이 바다와 매우 가까웠고 또 돌랍이라는 물을 얻기에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는 인더스 문명은 생태학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충적토로 이루어진 평원, 산맥, 고원, 해안가 등에서 나는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업이 주가 되고 목축, 사냥, 어업 등의 활동을 부가적으로 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재배된 곡식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밀은 모헨조다로와 하랍바에서, 보리는 모헨조다로, 하랍바, 깔리반간에서, 깨는 하랍바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수박씨와 완두콩, 대추야자 등의 흔적이 하랍바에서 나왔고, 쌀은 하랍바, 깔리반간, 로탈, 랑그부르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이 밖에 수수, 포도, 해나, 면화 등도 생산되었습니다. 인더스 초기 단계부터 사용되었던 쟁기는 꾸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바하왈부르나 바나왈리 등에서 출토된 테라코타 쟁기와 수레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강의 물을 바꾸기 위해 진흙이나 돌을 이용해서 뚝을 만들었는데 이는 오늘날 발루치스탄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의 슈르트가 유적지와 인도의 돌라비라 유적지에서 관계를 위한 수로와 저수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으로 불리는 광대한 지역이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간의 무역과 교류를 통한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주요한 내부 무역로는 신드와 발루치스탄 남부, 신드 해안과 인더스 중부 평원, 인더스 평원과 라자스탄, 인더스 강 북부와 하랍바, 신드와 펀잡 동부, 펀잡 동부와 라자스탄, 그리고 신드와 구자라트 등을 서로 연결하여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외부 무역로로는 인더스 문명의 물품이 먼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이국적인 물품이 인더스 문명 지역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투르크메니스탄 남부, 페르시아만, 오만 등지에서 인더스 관련 물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300년경 아시리아의 제국의 사르곤 왕이 딜문, 마간, 멜로하 지역으로 배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딜문은 바레인, 마간은 오만, 멜로하는 인더스 계곡을 뜻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서 원통형 모양의 인더스 문명의 모티브가 새겨진 연장이 출토가 되면서 두 지역이 활발하게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랍바 유적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인공물은 테라코타 작품입니다. 황소, 코뿔소, 원숭이, 개 등의 동물 조각상에서부터 팔찌, 수레, 사람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테라코타에 이어 대량으로 발견된 제품은 돌로 만든 것입니다. 신드의 로우리 언덕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돌로 만든 날이 생산되어서 칼과 낫의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청동기에 속한 인더스 문명의 특징적인 출토물로 구리 관련 제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의 장인은
순수한 구리 제품 이외에 비소, 주석, 니켈 등과 구리를 합금한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합금한 제품의 양이 늘어났으며 칼, 도끼, 끌 등 단단하고 날카로운 날이 필요한 도구에 이러한 합금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랍바에서는 총 16개의 용광로가, 로탈에서는 구리 작업장이, 모헨조다로에서는 다량의 구리 산화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장은 하랍바 문명의 대표적인 공예품입니다. 대부분의 인장은 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띱니다. 인장의 평균 사이즈는 약 2.5cm 정도지만 큰 것은 6cm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 인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묶거나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인장이 부드러운 동석으로 만들어졌지만 은 또는 구리로 제작된 인장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기부터 성행했던 구슬공예는 이 시기에 이르면 돌로 만든 드릴을 사용해서 보석에 구멍을 내고 서로를 이어 붙이는 등 매우 정교하고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금, 은, 구리, 동석, 만호, 홍옥수, 청금석 이러한 것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구슬 공예품이 모헨조다로, 하랍바, 짠후다로, 돌라비라 등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더스 문명의 유물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모헨조다로에서 출토가 된 것이고요. 첫 번째는 춤추는 소녀의 청동상입니다. 춤추는 소녀라 이름이 붙은 청동상. 두 번째는 사제왕이라 이름을 붙은 돌로 만든 흉상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크기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춤추는 소녀상은 10cm가 조금 넘고요. 사제왕상은 18cm가 조금 안 되는 그러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유물은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예술적 감성과 기술을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술과 수공예품의 제작에 있어 기본이 되는 원리는 정확한 계량과 측량일 것입니다. 하랍바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정육면체의 모양의 추는 과학적인 비율로 만들어져 작은 무게와 큰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특징적인 벽돌 건축물에 쓰인 벽돌도 각 용도에 따라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벽돌은 두께, 넓이, 길이가 각각 7cm, 14cm, 28cm로 제작되었고 도시 외벽의 건설에 쓰인 벽돌은 두께, 넓이, 길이가 각각 10cm, 20cm, 40cm의 크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에 맞춰서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로 동일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인더스 문명은 최근까지 갑작스러운 쇠퇴 혹은 종말을 맞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개 베다 문화를 완성시킨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순식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었었지요. 하지만 이외에도 도시의 발전에 따른 산림 파괴와 생태계 파괴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막화나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등의 기후변화도 또 다른 요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인더스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더스 문명 바깥쪽의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고 얘기가 됩니다. 농업 생산이 다양화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대폭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하랍바 유적지들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요인으로 인더스 문명의 쇠퇴 원인이 제기가 됩니다. 최근 들어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인공물을 통해서 오늘날 힌두교의 원형이 하라빠 문명이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놀이를 위해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조그만 돌은 시바 신의 상징인 링가로, 뿔 달린 모자를 쓰고 요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장은 시바 신의 다른 이름인 빠슈빠띠 인장으로 불리는 이러한 현상 말이죠. 하지만 힌두교와 힌두라고 하는 정체성이 영국 식민지 시대에 생겨난 것임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뿌리찾기가 상당히 무모한 시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더스 문명은 남아시아 최초의 문명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영령시대의 모든 인도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인더스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졌던 하라빠, 모헨조다로 등의 도시가 모두 신생 파키스탄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래로 파키스탄 정부가 하라빠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고 힌두 문명의 요람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고, 이에 인도인의 자부심은 다시 한번 상처받게 되었지요. 인더스 문명을 파키스탄에 내어줄 수 없었던 인도의 일부 민족주의 사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은 인더스 문명에 대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들은 인더스 문명의 본래 발상지가 지금의 파키스탄에 있는 모헨조다로나 하라빠가 아니라 베다 문헌에 언급된 사라스와티 강 유역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설의 사라스와티 강을 각가르 하끄라 강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인더스 사라스와티 문명 혹은 신두 사라스와티 문명으로 이름을 바꿔 부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각가르 하끄라 강에 있는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 발굴에 온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힌두 근본주의가 한창 기세를 올리던 1990년대와 모디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요즘 본격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실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 학자들이 결론을 못 박아 놓고 그에 맞춰 사실을 수정,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 간추린 인도 역사 1강, 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꼽히운 도시 문명, 인더스 문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